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보험 관련 소식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부터요. 또 은퇴하고 나면 보험료 부담, 이거 어떻게 줄이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보험사들은 요즘 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 지갑 사정하고 또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들 위주로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네, 보내주신 기사들 쭉 보니까요. 보험사랑 소비자 사이의 관계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업계의 고민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뉴스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각 소식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뭘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속뜻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좀 피부에 와닿는 문제, 바로 내 돈. 이 보험금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첫 소식은 생명보험사들하고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네.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요. 삼성, 한화, 교보생명 이 세 곳 주요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생명이 건수 자체로는 제일 많았고요. 교보생명은 그 증가율이 좀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전체 생보사 분쟁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세 회사에서 나왔고 이 분쟁의 핵심 원인은 역시나 네, 보험금 지급 문제였습니다. 이게 단중에 그냥 건수가 늘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그 기준 사이에 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간극이요. 네, 특히 이제 보험사들이 재정 건전성 관리 이걸 좀 강화하면서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영향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혹시 여러분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러시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라는 공식적인 해결 통로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네. 이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보험 가입할 때부터 이 지급 기준이나 절차, 면책사항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에이, 나중에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좀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보험금 지급 문제는 근데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손해율 관리랑 민원 증가 이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이런 데서 손해율, 그러니까 들어온 보험료 대비해서 나간 보험금 비율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높아지면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관리하려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 즉 민원이 막 급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5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접수된 민원의 80%가 보험금 지급하고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80%나요? 와,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마찰이 큰 건가요? 네, 기사들을 좀 보면요. 특히 그 한방병원 관련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일부 비급여 항목 이런 데서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청구 이런 걸 막아야 하니까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정말 정당하게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게 문제네요. 네. 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이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정말 철저하게 챙겨두셔야 해요. 그래야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막 삭감하려고 할 때 제대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일부 병원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병원이 보험금을 더 청구한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방식이 예전처럼 서류 조작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다는 거죠. 교묘해졌다? 어떻게요? 네, 예를 들면 어차피 실손보험 다 처리되니까요, 이 비싼 시술이나 검사도 부담 없이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막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자는 뭐 좋은 치료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불필요한 의료 이용만 늘어나는 셈이네요, 그럼? 정확합니다. 네. 이 구조에서면 환자는 뭐 자기부담금 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이득이 없고요. 오히려 그냥 불필요한 의료 쇼핑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득은 과잉 진료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병원이 다 챙겨가는 거죠. 허...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전체에 대한 조사 자막 강화하고 지급 기준을 더 깐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파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보험금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한다 이럴 때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치료인가? 그리고 실손보험 처리가 확실히 되는 항목인가? 이렇게 스스로 한 번 더 질문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요. 보험 가입이나 유지, 또 해지 시점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하신 분들께 좀 유용한 조언이 될 것 같은데요. 은퇴 후에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은퇴 후에는 아무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그 보험료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담되죠. 네,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쫙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는 거죠. 이른바 보험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다 이런 조언입니다.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종신보험의 감액완납제도, 이걸 언급했던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 이게 보통 이제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한테 큰 사망보험금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죠. 근데 그만큼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비싸죠. 네. 은퇴 후에 소득이 줄면 이 보험료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감액 환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보험료는 안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 액수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아, 보험료는 안 내고 보장은 줄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망시 1억 원 받기로 하고 매달 30만 원씩 내던 보험이 있었다. 그러면 감액 완납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은 딱 중단되고요. 대신 나중에 사망시 받는 보험금이 뭐 1억 원이 아니라 그동안 낸 보험료에 맞춰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식이죠.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덜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계약은 유지하는 방법이군요. 실손보험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네. 실손보험도 당연히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예전에 가입하신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 적거나 거의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고 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인상폭도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물론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병원을 거의 이용 안 하면 할인 혜택도 있고요. 기본 보험료 자체가 기존 실손보험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싸군요. 네. 따라서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의료 이용 패턴 이런 걸 잘 고려해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전환할 때는 보장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건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핵심은 결국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장은 좀 과감히 정리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네. 은퇴 전으로 꼭 한번 내 보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시장의 경쟁 상황이나 뭐 제도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도험 시장의 경쟁이 너무 뜨거워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런 소식인데요. 제3보험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특히 요즘 중요한 간병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들을 말합니다. 이게 생명보험 성격 정액 보상하고 손해보험 성격 실손 보상을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서 너무 과열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건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좀 어떤가요? 이게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이게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미리 좀 당겨서 인식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재산보험 상품이 상대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하. IFRS 17이라는 게 보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보장기간이 긴 재산보험이 소위 말하는 계약 서비스 마진, CSM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뛰어들면서 보장한 돈은 막 높이고 보험료는 낮추는 그런 경쟁을 벌였고요. 그 결과 손해율이 무려 98%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8%요? 와, 그럼 받은 보험료 거의 전부가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상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조건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에 가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손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보험료가 막 폭등하거나 아니면 보장 내용이 축소되거나 심하면 아예 상품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우려해서 과열 경쟁 좀 자제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조건만 보고 막 성급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이 상품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까지 봐야 한다. 이 점 중요하네요. 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방식에도 좀 변화가 감지됩니다. 삼성생명이 보험 판매 대리점, 그러니까 GA라고 하죠. 제너럴 에이전시. 이 GA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GA.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판매하는 그런 대형 법인 대리점을 말하는데요. 삼성생명이 이런 GA들하고 제휴를 맺을 때 예전에는 설계사 수가 얼마나 많냐, 매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런 외형적인 요소를 좀 중시했다면 이제는 건전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전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기사를 보면요.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거. 이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불완전 판매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고객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지 이걸 계약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파는 것보다는 제대로 팔고 고객 관리를 잘하는 곳, 이런 곳을 파트너로 삼겠다 이런 거죠. 이런 변화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보험 판매 채널의 어떤 품질 관리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금융당국도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여러 회사 상품 많이 취급하는 대형 GA라고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실제로 그곳을 통해서 가입한 계약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적은지 이런 실질적인 신뢰도를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판이 좋고 오랫동안 좀 건전하게 운영되어 온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판매 채널의 신뢰도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계 전반에 좀 큰 흐름을 보여주는 뉴스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들이 자본을 끌어모으는데 그야말로 영끌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네요. 네, 자본성 증권 발행이 급증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자본성 증권이라는 거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 일종의 후순위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보험사들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발행하냐면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 그리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도입된 KICS, KICS라고 부르죠. 이 새로운 지급 여력, 즉 재무 건전성 기준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고간을 좀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KICS라는 게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IFRS 17을 도입하고 또 최근에 금리 변동성도 커지고 이러면서 일부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금융당국 권고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으로 인정받는 이 자본성 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겁니다. 일종의 비상자금을 좀 쌓아두는 셈이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결국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험사가 튼튼해야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자 비용 같은 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비용 부담이 결국 보험료나 상품 구조 혹은 뭐 회사의 배당 정책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국내 보험 시장은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점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었고요.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같은 일부 회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외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는 건 뭐 좋은 소식 같은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보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가 좀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결국 보험금 지급 능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험사들의 어떤 미래 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보험업계 안에서도 회사별로 전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도 있네요. 교보생명이 저축성 보험 판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올해 교보생명의 저축성 보험 판매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해서 작년 한 해 실적을 벌써 넘어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음행 창구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이걸 방카슈랑스라고 하잖아요. 이 채널에서의 판매가 아주 호조를 보인 걸로 분석이 돼요. 반면에 NH농협생명이나 삼성생명, 동양생명 같은 다른 주요 회사들은 오히려 저축성 보험 판매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보험사마다 주력하는 상품 포트폴리오라든지 판매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나 목돈 마련 수요 이런 걸 겨냥한 저축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IFRS 17 도입 이후에 수익성 관리에 좀 더 유리한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질병, 사망, 상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거죠. 이 판매에 더 힘을 쏟는 등 각기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단순히 상품만 비교할 게 아니라 해당 회사가 어떤 분야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영 전략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업계 소식 중에서 좀 가볍고 재미있는 협업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편의점 CU하고 교보생명이 만나서 문장 한입 팝콘을 내놨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거 저도 봤는데요. 팝콘 봉지 안에 뭐 위로나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투명 책갈피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독서나 뭐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좀 반영한 이색 마케팅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팝콘이라니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그렇죠. 좀 의외죠. 하지만 요즘 금융이나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소비재나 뭐 문화 콘텐츠하고 손잡고 협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좀 더 친근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재미있는 마케팅을 통해서 평소 좀 멀게만 느껴졌던 금융 브랜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뭐 나름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보험금 분쟁부터 은퇴 설계, 또 시장 경쟁과 규제, 업계 동향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확실히 보험이라는 게 한 번 가입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변화 그리고 관리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또 내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보험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할 때는 꼼꼼한 서류 준비 그리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중요하고요. 또 가입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미래에 인공지능 AI가 나의 건강 데이터와 생활 습관을 실시간으로 막 분석해서 최적의 보험 상품을 딱 추천해주고 심지어 보험금 청구까지 자동으로 다 처리해준다면 지금 우리 곁에서 보험 설계를 돕고 상담해주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의
금융권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어쩌면 사라지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